예, 먼저 오늘 오전에 취임식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 곧바로 용산 집무실에서 1호 안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서명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들하고 사진 한번 찍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쁘게 찍어요. 그래, 할아버지하고 악수 한번 하자. 그가 어린이집 우리는 아주 마당이구나. 그래. 우리 어린이 사랑해요.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 봅시다. 같이 다 하실 거죠? 차를 못 드셨습니다. 저희 대통령이 대리대사님, 장관님, 작가님을 비롯한 대표단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첫날 아주 숨가쁜 일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의 무게를 느낀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수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인수위원회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네. 당초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공사가 취임할 때까지 끝날 수 있을까? 통이동에서 집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일찍 공사가 마무리가 된 모양이네요. 네, 현재 진행형이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5층 집무실에 마련된 대통령 집무실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일부 비서관, 수석비서관, 행정관들은 업무가 계속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 지금 집기 같은 것들이 조금씩 더 보완된다면은 용산 대통령 시대를 확실하게 좀 열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이 전부 10층짜리죠? 네, 10층짜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집무실하고 또 뭐 기자실도 이렇게 네, 뭐 그렇습니다. 기자실은 몇 층에 합니까? 기자실은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예. 있고 브리핑룸도 같이 있고요. 지하 2, 3층은 이제 국가 이제 위기관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은 이제 대통령 일집무실과 대통령 비서실장실 그리고 영빈관 역할하는 행사장 그리고 이제 또 국무회의실이 있는데 아직 여기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공사 끝난 대로 2층 집무실이 본 집무실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층은 이제 5명의 오수석 비서관실이 있고 나머지 4층부터 10층까지 이제 비서실과 경호처, 민간합동위원회가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0시에 이제 국군 통수권자로서 다 이렇게 이양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국방부 저 청사에 있는 그 지하 NSC에서 이양을 그렇습니다. 받은 겁니까? 오늘 0시에는 바로 그 2, 3층, 지하 2층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업무 보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이렇게 용산 집무실 시대가 열렸는데 전재수 의원 그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잖아요. 이제 뭐 이쪽으로 가는 게 옳으니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구조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좀 그 어떤 동선이 좋을 것 같습니까? 건물 구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1층에 이제 기자실이 있지 않습니까? 브리핑룸. 그럼 지금 현재는 이 1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2층 집무실이나 5층 집무실을 갈 수 없는 구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던 어떤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것은 이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다가 이제 아마 이게 다른 쪽으로 또 출입구를 낸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애초에 이제 국민 소통 또 기자분들이 사실은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애초에 이제 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그 취지는 1층에 기자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형식적으로는 이제 잘 건물이 좀 배치가 된 것으로 예.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아마 요 예. 마음 끝까지 좀
소통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화면에 이제 집무실에서 이렇게 참모들과 회의를 하는 담소도 나누고 그런 모습 봤는데 그 전에 청와대 집무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기는 어떻습니까, 전재수 의원? 크기는 제가 지금 화면으로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크기는 아마 조금 더 작아 보입니까? 공간이 조금은 좁아요? 좀 협소해 보입니다. 예, 협소해 보이고 저게 아마 그 공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닐 겁니다. 일단 큰 틀에서 아마 저렇게 큰 것들만 이제 공사를 한 것 같고 예. 세세한 것은 아마 조금 더 좀 보완 공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예. 저 청와대는 대통령이 근무하시기에는 사실은 이제 최적의 공간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처럼 이제 요 국방부 용산 집무실도 시작은 이렇게 하되 앞으로 좀 일이 진행이 되면서 대통령께서 그 직무를 하는데 예. 가장 최적의 공간으로 계속해서 좀 진화하고 변화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 전 원장,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가 공간 의식을 지배한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집무실이 청와대에 비해서 좀 좁아 보이고 좁은 만큼 더 기동성은 있을 수 있고 또 기자실이 1, 2층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제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이제 미국 백악관식의 그런 이제 건물 구조인데 오고 가면서 참모들을 만나고 언제든지 불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구조 그런 점에서 이제 장점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청와대는 상징성이 그동안에 뭐 숲속의 무슨 요새, 예. 궁궐 그런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지 않습니까? 또 뭐 제왕적인 뭐 청와대.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 상징성을 털고 용산 시대를 열었다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요. 예. 다만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일하는 방식이라는 실제적인 이제 업무 말하자면 성과로서 용산 시대를 열기를 참 잘했다라는 국민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 실질적으로 예.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장성철 교수, 오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첫날인데 네. 그래도 어찌됐든 약속했던 대로 용산 집무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던 청와대도 오늘 개방하고 그런 모습을 지켰잖아요. 약속을.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좀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상당히 후보자 시절에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많은 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불가능할 거야. 바로는 못할 거야. 한 6개월 정도 이런 식의 좀 리모델링을 거쳐서 아니면 다른 곳의 준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개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추진력이 청와대를 국민들 품에 돌려드린 것 같습니다. 청와대를 오늘 2만 6천 명 정도 국민들이 청와대를 관람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내일부터는 하루에 대략 3만 9천 명 정도가 관람을 할 수 있답니다.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 일단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에 이렇게 딱 봉황 휘장이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모양이 좀 나네요. 그렇죠. 예. 그동안에 이제 청와대 이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미 그건 이제 지난 일이고 기왕에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정했으면 이제 새로운 어떤 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용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공간만이 아니고 결국 중요한 거는 진짜 소통의 방식, 일하는 방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이제 초심을 거론해 주셨는데 그 초심이 저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자실을 1층에 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인 것 같아요. 오며 가며 대통령이 기자들을 통해서 국민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불편해지거든요. 예. 소통이라는 건 사실 편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견디고 처음에 국민들과 약속했던 대로 초심대로 계속 소통을 이어나가고 또 대국민 접촉면을 이 대통령께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용산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정말 모든 것이 약속한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최수영 의원 아직 저기 건물 집무실 이름이 안 정해졌죠. 국민 공모를 공모를, 했는데 예. 언제까지 그걸
공모하나요? 뭐 저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모 안 했습니까? 저는 뭐 오늘 사실 대통령 취임식 현장에 갔다 왔는데 아, 예. 그 현장이 너무 사실 좀 덥고 그다음에 그 분위기가 좀 좀 뭐랄까 아주 화려해가지고 저도 그 압도되는 바람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그 못했습니다. 근데 1등이면 600만 원 준다는데 너무 돈에 욕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국민들이 이번 그 새로운 용산 시대,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함께 고민을 던지고 예. 거기에서 또 화두를 나눈다는 그런 측면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정말 제안해 주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새로운 앞으로 이전 청와대가 74년을 왔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700년을 가는 그런 그 새로운 용산 시대를 여는 좀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성철 교수 아주 다양한 이름들이 이렇게 이제 그렇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 이제 가칭으로 붙였던 건 피플스 하우스였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로 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올라오는 것 중에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던가요? 글쎄요, 저는 여러 가지를 보긴 봤는데 기본적으로 좀 국민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을 좀 많이 봤고요. 또 오늘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정도 쓰지 예. 않았습니까? 그것도 좀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15일까지 공모가 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에 뭐 이름이 되지 않을까. 예. 최 전 원장 이 이름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네이밍. 예. 어떤 의미를 담은 어떤 표현이 들어간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아, 정말 청와대는 지붕 색깔이 예. 파란색이기 때문에 금방 쉬운데 지금 국방부 청사는 건물을 따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상징성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모든 걸 오픈한다, 함께 간다 이런 의미 있는데 저도 솔직히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좀 마땅히 아직 공모할 만한 이름이 예, 공부할 지금 나오는 것 중에서는 국민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국민의 전당, 예, 뭐 국민관, 예. 네, 이런 이름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이름으로 또 대통령 집무실 이름도 좀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11시에 국회에서 취임식을 했는데요. 취임하기 전에 아직 관저가 마련이 되지 않아서 사택에서 출발을 해서 국회까지 갔습니다. 가는 길에 현충원에 들러서 참배를 했지요. 오늘 취임사 듣기 전에 취임식장까지 가는 모습 한번 다시 보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네 분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네 분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국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국민희망 대표 20분과 함께 단상에 오르고 계십니다.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네. 최수영 의원 오늘 취임식에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취임식장에서 이렇게 무지개가 떴어요? 무지개가요? 아, 못 보셨나요? 아니 저는 이제 이게 위치가 이게 4만 명 정도 오셔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끄트머리 쪽에 있어가지고 그늘 쪽에 있었습니다. 워낙 오늘 햇볕이 강렬해서 날씨가 정말 좋아서 있었는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네. 글을 올렸는데 네. 자유 무지개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비 온 뒤에 이런 무지개가 아니고 예. 구름 사이로 이렇게 무지개 같이 아주 상서로운 그런 무지개가 있는 게 떴고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주 오늘 참 좋다 무지개까지 뜨고 그런 얘기도 했대요. 그 대한민국의 서광이 비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외빈석이 그러니까 내외빈석이 마련된 중앙에서 보면 아마 그게 저쪽 하늘이 보였을 것 같은데 예. 저희는 이제 이쪽을 바라보는 자리니까. 측면이 아마 그쪽을 보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런 상서로운 기운이 윤석열 정부의 첫날을 이렇게 축하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뭔가 국민과 진짜 소통하는 정부, 그다음에 협치하는 정부, 그리고 성공하는 정부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 전에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신 적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언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습니다. 때. 네, 네. 그때하고 비교해서 오늘 좀 특징적인 것을 좀 비교를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 성대한 건 비슷한데 사실은 2월 달 취임식과 5월 취임식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취임식에는 사실 무릎 담요도 나눠주고 그렇죠. 대단히 추워서 사실은 좀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화사한 봄볕 아래 날씨도 국회 쾌청하고. 그 정말 그 자당 그러니까 그 잔디 마당이 잘 깔린 곳에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늘 봄 축제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겨울은 아무래도 춥고 봄은 좀 따뜻한데 오늘은 햇살도 좀 사실 따가웠던 편이고 날씨가 예, 매우 좋아서 참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게 계절이 바뀌고 난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게 또 받아들이는 감성이 또 달라지겠구나. 이게 봄에 출범하는 정부가 정말 가을의 결실을 맺듯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고 예. 과거에는 다 겨울에 2월 25일 날 취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이 좀 그전까지는 좀 추워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좀 달랐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아주 거의 청명했습니다. 없고 네. 쾌청하고 공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것 같은 그런 날씨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기분이 어땠을까요? 뭐 다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오신 거 저는 사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신데 어쨌든 저렇게 다 오셨고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께서 참석하셨고 그래서 저는 오늘 보면서 통합이라는 것은 말이나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장면 하나라도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임하시는 자리를 떠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 깍듯하게 고개 숙이는 걸 봐서 예. 저는 또 다른 어떤 우리 한국의 대통령 문화의 정립이 되지 않을까. 우리 최진 원장님 대통령 리더십 연구가 계십니다만은 또 다른 하나의 또 리더십의 전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성철 교수 오늘 좀 눈에 띄는 게 김건희 여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유독 그 각별하게 좀 챙기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상에서도 한 3차례 정도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를 했고요. 떠나실 때는 저렇게 계단 내려가시는데 같이 이제 배웅을 했고 떠날 때 이제 차까지 배웅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보여줬고 뭐 김건희 여사랑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담소하는 과정 중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로워요. 아까 보니까 이 단상 위에 보면 탄핵과 관련된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이런 분들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정이 묘했습니다. 저런 모습이 앞으로 전현직 대통령들께서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승화 발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 오늘 권양숙 여사가 참석을 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뭐 몸이 좀 불편하신가요? 예, 일단은 뭐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신 걸로 그래서 사실은 이동을 하려면은 이제 김해 봉화마을에서 상당한 이제 거리고 예. 그래서 건강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서 오늘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네. 자, 취임식 모습 좀 봤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유독 자유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취임사 일부를 좀 들어보시고 패널들의 취임사 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네, 오늘 자유를 유독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취임사를 다 들어볼 수는 없고 최진 원장 오늘 취임사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자유가 많이 들어갔구나. 예. 35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자유
시민, 자유 확대, 자유의 가치, 자유로운 뭐 시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상당히 강조하고 이걸 넣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서울대 막 입학했을 때 아버지한테 선물로 받은 책이 바로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많이 참조했다는 내용입니다. 아. 예, 근데 자유의 반대말이 아시다시피 진보 진영에서 강조하는 평등과 이제 분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주요 경제, 정치 다방면에서 참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반대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하나 특이한 거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제일 강조했던 것이 통합과 소통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는 단 한마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제일 많이 들어갔던 단어가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1번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이라는 단어가 26번, 그리고 나라, 뭐 나라다란 나라 이런 나라라는 단어가 10번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참 다르다. 취임사의 키워드나 역점이나 관심사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다르고 거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차별화 심리, 좀 달리 가겠다 모든 면에서 이런 심리가 강하게 담겨 있는 취임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수영 의원 오늘 아주 윤석열 대통령이 힘있게 네네. 취임사를 이렇게 읽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되게 이제 취임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역사에 그렇죠. 남기 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들여다보고 독해도 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최준 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단어가 몇 번 들어가느냐 그렇죠. 하는 것까지 다 체크를 세어보는데 하죠. 네. 자유, 국민, 또 대통령, 나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갔다고요? 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통령들의 취임사가 원대한 비전, 그다음에 큰 어떤 가치지향적 메시지를 던졌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 위주의 어떤 윤석열식의 취임사가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특히 이제 뭐 이 사실 연설문에 잘 들어가지 않는 반지성주의 극복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협곡의 정치로 왔던 이유가 선택적 정의나 확증 편향이 집단 갈등의 원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분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반지성주의를 극복하고 지성주의를 되찾아오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과학과 진실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좀 이제까지의 담론 위주의 그런 큰 틀의 연설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어떤 그 살라미식에 잘라서 정확하게 국민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연설로 저는 좀 평가받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이렇게 좀 대통령께서도 직접 손보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식의 본인의 어떤 윤석열식의 어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설 시간은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짧은 편이었죠. 조금 짧았다고 합니다. 15에서 16분 정도였으니까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지루하다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네. 전재수 의원도 취임사 들어보셨나요? 예. 저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못 듣고 저 이제 핵심 별로 내용- 길지도 않던데 예, 왜 끝까지 안 들었어요? 저기 어디 생방송에 나간다고. 아, 예. 근데 이제 핵심 내용을 이제 방송국에서 잘 추려서 들려주시니까 몇 차례 들었는데 글쎄요. 일단 저는 오늘 이제 그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오늘 열렸습니다. 출발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이제 여야가 서로 잘하기 경쟁을 해가지고 그 잘하기 경쟁의 성과물을 우리 국민들 삶이 좋아지는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윤석열 행정부의 첫날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취임사를 저도 이제 주요 내용별로 좀 봤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자유라는 단어가 35번 언급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정치 사상사적으로 보자면 이게 자유라는 개념은 이제 절대 왕정 시대를 거쳐서 프랑스 혁명을 이제 완성이 되면서 자유라는 개념이 이제 정립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뒤로 국가와 시장이라는 관계 속에서 이게 시장의 실패라든지 또는 이 시장이 제대로 이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기능들 이것들을 계속해서 메꾸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국가의 시장 개입 이걸 어디까지 또 용인하느냐 이런 이제 오랜 지난한 역사적 논쟁 과정을 거쳐서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진보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자유라고 언급한 35번씩이나 언급한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 정신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국제적으로는 각자 도생의 무한 경쟁의 시대를 치닫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또는 저성장의 문제라든지 또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저출생 국가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개념이 이제 시대 정신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유라고 언급하신 이 정치적 메시지가 추후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가 경영에 있어서 어떤 철학과 가치와 노선으로 구체화될 것인지 이것을 조금 저희들이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여 어떤 국가의 시장 개입을 전면적으로 봉쇄한다거나 또는 규제를 완전히 철폐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자유가 좀 진행이 된다면 조금 이제 혼란은 있을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은 아담 스미스 국부론 이후에 작은 정부, 큰 정부 논쟁이 수백 년 동안 있어 왔지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큰 정부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설 명절, 추석 명절에 고향 가라 말아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게 영업시간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큰 정부 시대가 와 있고 정부 재정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국민들 삶 구석구석에 정부의 역할들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조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큰 정부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과는 어떻게 보자면은 상충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국가와 정부의 역할, 예. 공동체의 역할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추후에 국가 경영을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취임사 평가가 취임사보다 더 길면 곤란합니다. 잠깐만요. 전재수 의원께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취임식 때 보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 모습이 그렇습니다. 보이던데. 박지원 공동위원장. 예, 공동위원장도 보이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을 오늘 안 했죠? 했습니다. 그러면 저 일부 뒤쪽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당 지도부는 그 단상으로 가고 예. 국회의원들은 저 뒤쪽에 저 의자에 앉아. 전 의원도 가셨나요? 저는 못 가셨고 방송에 생방송 있어서?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는 참석하지 말자 이런 거는 아니었군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아니요. 이 첫날은 그리고 새 정부의 출발은 이거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축하드리고 예. 정말로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이 정부가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당도 저희가 오늘부터 야당이 됐는데 끊임없이 발목 잡기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기 경쟁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고 잘하기 경쟁을 하다 보면 성과가 나옵니다.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예. 그런 잘하기 경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원석 의원 소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오늘 그 연설문에 담고자 했던 것은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관을 아주 힘있게 표현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작성된 연설문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먼저 들었고요. 물론 이제 그 취임사에 대통령의 이 가치와 철학을 담는 것은 물론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담아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그리고 그 과제를 넘어서기 위한 이 정부의 비전 그리고 국민들에게 드리는 어떤 통합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담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취임사의 폭이 좀 좁았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자유를 강조한 대목들을 제가 유심히 읽어봤는데 뭐 말 자체는 틀린 게 없습니다. 지당한 얘기고 이미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수용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치 저 연설문을 듣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이 이 독재 체제에서 이제 막 민주화가 됐나? 이런 어떤 착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유독 그 자유를 강조했는데 그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지금 이제 아까 시대 정신이라고 전재수 의원을 표현을 했는데 우리 시대의 이 과제에 딱 체감하는 그런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자면 지난 5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자유를 강조하는 것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반지성주의를 언급을 했어요. 좀 이따 우리가 더 깊게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건 지금 이제 지난 5년간의 국정 운영,
특히 이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현재의 국회 상황, 그리고 이른바 이제 진영 정치라고 하는 그로 인해서 특히 국민을 편가르기 했던 그런 정치 풍토에 대해서 당선인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을 전달을 한 건데, 취임사에서 어떻게 보면 통합의 메시지가 훨씬 더 강조돼야 될 취임사에서 그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했을까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예. 무엇보다 자유는 35번 강조하는 동안에,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차별의 문제라든지 그런 건 단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다양성을 이 취임사에 담아내야 되는데 그런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있다가 자세히 못 다뤄볼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볼게요. 반지성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만 겨냥할 문제인가? 사실은 그거는 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정치가 보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한계에 공이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예. 실은 뭐 그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했던 반지성주의와 반대되는 이제 뭐 과학 또 합리성 그런 게 있었다면 국정농단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그런 면에서 일종의 이제 자기 성찰의 의미로서 우리 정치권 모두가 지금의 상태를 성찰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한 정치로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로 전달을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그 메시지의 맥락은 그렇게 들리지는 않았고 좀 대결적인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철 교수 평가를 들어보죠. 기본적으로 반지성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면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행위를 반지성주의라고 칭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검찰총장 시절에 자신을 억압하려 했던 문재인 정권을 향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재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발목 잡기에 대한 국회 다수 의석에 의한 발목 잡기, 그것도 반지성주의로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이 뭐 크게 이거를 갖고 뭐 윤석열 당선인의 가치와 철학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오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처음 보는 대통령 취임사였어요. 보통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경제, 사회, 외교, 문화, 안보 전반적으로 본인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거를 대략 반 페이지씩이라도 이렇게 다 넣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보인 것은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에서 좀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경제 분야에는 빠른 성장과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장을 강조했는데 이런 성장은 자유를 기반으로 확대할 수가 있다. 그것을 통해서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지금 계속 좀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윤석열 당선인은 지속적으로 민간 경제의 자율성을 강조해 왔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민간 경제 자율성을 강조해 왔거든요. 그런 측면이 이번 취임사에 담아져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안보 분야에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던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예. 좀 안 하겠다. 결국에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서 안보를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최수정 의원. 아니, 저희가 이제 인수위 출범 때부터 강조된 게 대통령실의 슬림화와 작은 정부의 기조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조금 강조된 측면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게 자유, 공정, 상식 세 가지 키워드가 이번 취임사에 녹아들었는데, 다만 그 소탈한 대중의 언어로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법으로 이렇게 담은 그런 연설문인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반지성주의 문제도 제가 조금 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가 전체적으로 그동안 너무 진영 대결의 협곡의 정치로 갔다 그러면은 능선의 정치로 가는 것이 바른 통합의 정치다. 그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지성주의를 쓰고 그다음에 과학과 기술이 우선되는 나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 예, 한 말씀 전재수 의원도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지성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총장으로 계실 때 개인의 특수한 경험을 너무 좀 이거를 너무 일반화시킨 것이 아닌가. 특수한 경험을 일반화시킨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다수의 힘으로 이제 상대를 제압하는, 이게 이제 국회에 민주당의 170석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특수한 국면입니다. 예. 선거는 4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반지성주의로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격렬한 선거 캠페인 과정을 거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이든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이든 우리 국민들은 이 국민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국민들의 지혜를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지성주의라는 것보다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국민통합, 예. 그다음에 지금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어떤 협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내겠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예. 반지성주의라는 표현보다 그런 이제 아쉬움이 조금은 남는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취임사였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최 전 원장. 예,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아마 동서고금만론하고 근래 현대 들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 대선에서 이긴 정당을 이렇게 전방위로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그래서 등리한 후보, 대통령 이렇게 꼼짝 못하는 상황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특히 87년 우리 노태우 태제 이후로 이렇게까지 사실 역대급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런 상황을 집약을 해서 저는 반지성주의로 표명을 했다고. 이거 사실 취임사에서 보게 되면 아주 센 표현입니다. 사실 이게 안티 인텔렉츄얼리즘이라고 이게 히틀러의 자서전인 나의 감프라는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나의 투쟁. 아주 예. 센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험악한 상황을 앞으로 선거 과정을 거치면 더 여야 격돌이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성 프레임 대 반지성 프레임으로 지성 대 반지성의 프레임으로 갈고 싶은 그런 의도도 그렇게 읽으셨습니까?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취임사 얘기하다가 반지성 부분에 너무 깊이 들어갔네요. 좀 생경한 표현이라 아마 더 그렇게 와닿은 것 같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관심을 모았던 분이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동안 당선 이후에 별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더 궁금했을 텐데요. 오늘 취임식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 첫날 공식 행보 한번 보실까요? 여사님도 소개. 예. 여사님 고생하셨습니다. 희망대표 20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더 크게 하나 둘 셋 하트 하트. 최승희 의원, 네. 지금 이제 새로운 대통령 직제는 이 부속실이 없어졌죠? 없습니다. 예. 네. 그러면 1부속실에서 같이 그래서 통합으로 관장한다고 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일정 소화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누군가는 또 책임을 지고 또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첫날 모습 봤습니다. 7시에 신라호텔에서 취임 축하 만찬이 열리게 되는데 아직까지 관련된 화면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7시 임박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혹시 방송 중에 들어오면 잠깐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모습을 한번 봐볼까요? 제가 퇴임하고 또 시골로 돌아가는 것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잘 살아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반려견이 5마리, 반려고양이가 1마리, 모두 6마리가 되었습니다. 부자죠? 앞으로 반려동물들 잘 돌보면서 또 아내와 함께 농사도 열심히 짓고 평산마을 주민들께 전입신고드립니다. 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제야 무사히 다 끝냈구나. 그런 안도감이 듭니다. 예, 전재수 의원, 예. 문재인 전 대통령 해방됐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지난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예. 그게 예. 떠오르네요. 같은 뭐 말씀이죠.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게 보통의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경제 10위의 대국이고 군사력 6위의 이 강국입니다.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짊어진 무게라는 것이 과연 이제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좀 해방감이 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마 어제 이제 그 청와대 관저를 비우고 호텔에서 주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동안 이제 5년 동안 부족한 것도 또 올랐을 테고 국민들께 좀 실망드린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좀 또 올렸을 테고 또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또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5년 동안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이빨이 거의 지금 이제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예, 그 치아가. 정도로 이제 네. 들었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제는 좀 잊혀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그것만큼은 좀 보장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임 예. 하루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퇴임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잊혀진 삶을 살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이준석 당대표께서 퇴임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임명한 것이 가장 큰 업적이다. 이렇게 한 분은 겁박하는 듯한 뉘앙스, 또 한 분은 조롱을 하는 듯한 이런 뉘앙스의 말씀은 저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 과연 이것이 집권 여당의 당 대표와 원내 대표의 품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과연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겠나라는 이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잊혀진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이제 것들은 좀 이제는 좀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준 원장께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가장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기에 가장 바람직한 전직 대통령의 삶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미국에서는 퇴임한 이후에 일반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활동을 적극적인 사회 활동, 비정치적인 활동이 바람직하죠. 대한민국에서는요. 전직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 말이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용하게 지내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떠나는 모습을 보고 청와대 어제 분수대에서 예. 많은 분들이 모이고 지금 또 양산의 자택 앞에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은 보기가 좋다. 원래 모든 대통령이 저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국민들과 함께 박수를 받고 떠나야 된다라는 즐거운 마음과 한편에는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자칫하면 정치적 유혹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던 사저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칫하면 정치적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인 도움을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을 요구할 경우에 국권이 견뎌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내심 걱정이 됩니다. 벌써부터 언론에는 뭐 낙동강 벨트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문심 마케팅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당분간은 최대한 철저하게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최소화하고 그야말로 잊혀지게 지내는 것이 퇴임 이후에 가장 아름다운 성공한 저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최수영 의원, 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된 뒤에 병원에서 나와서 대구의 네. 자택으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도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격려도 하고 그러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향한 이런 마음들이 단순한 측은지심의 발로인가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정치가 강고한 진영 대결의 이제 유산으로 이렇게 퇴임한 대통령 또한 국가의 원로가 아니라 정파의 지도자 혹은 어떤 선거에서의 그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는 이제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국가의 지도자는 국가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그 자긍으로 남는 앞으로 그런 좀 우리 좀 5년 단임제긴 하지만 그런 문화들이 정착될 때 비로소 우리가 과거의 단절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어떤 보복에 대한 유산을 끊어내는 그런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모습도 아름다웠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 진입도 모든 사람들의 감동을 준 만큼 이런 식의 윤석열식의 통합 정치가 저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결과물로 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로 간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 윤석열 정부 첫 과제, 이제 내각 출범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직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뒷얘기도 좀 있고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새벽 3시가 넘도록 청문회를 계속했지만 딱히 정말 한동훈 장관 후보자 안 되겠네 이렇게 느낄 만한 것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공격은 했지만 크게 그런 부분이 드러난 것은 없었다는 게 대체로 일치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웃지 못할 일들이 있었는데 한번 그 모습부터 보시죠.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기증자가 한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에 갔습니다.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내 딸이 이모가 썼어요.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장성철 교수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최강욱 의원이 얘기했던 한땡땡 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지적한 이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본적으로 최강욱 의원이 얘기한 거는요. 그 기본적으로 복지관에 어떠한 이제 노트북 컴퓨터를 50대를 기증을 했다라는 건데 거기에 한땡땡 이렇게 되어 있었고 기증자가 그리고 그 밑에는 영리법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께서 좀 착각을 하셔서 그런지 한동훈 후보자의 성이 한 씨니까 거기에 나오는 기증자가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자의 그 자녀, 딸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이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한동훈 후보자도 좀 당황스러워했고요. 또 옆에 참모진한테 뭐 제 딸이 뭐 이모가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봤다라고 좀 참모가 말씀을 더 잘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김남국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이모 교수와 제1자적으로 썼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모 교수라는 그 문장을 한동훈 후보자 따님의 이모랑 같이 썼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께서 상당히 좀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만큼은 한동훈 후보자만큼은 낙마를 시키겠다. 절대로 임명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의지만 강조한 것 같고 준비가 좀 부족해서 일설에서는 좀
개그 프로가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런 좀 비아냥 섞인 비판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이건 뭐 개콘도 아니고 전재수 의원한테 물어보자니 같은 민주당 의원이라 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박원석 의원. 네. 그래도 최강욱 의원, 김남국 의원이면 민주당에서 일단 법사위에서 저격수 역할을 해야 될 그렇죠.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이 한 땡땡을 사람 이름으로 생각하고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하는 것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프레임에 대한 과도한 강박관념이 일종의 이제 전략적 냉정함을 갖추지 못하게 만든 것 같아요. 실은 한동훈 후보자 자녀 논란하고 조국 전 장관 자녀 논란하고 비슷한 맥락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는 조국 전 장관 자녀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한 거죠. 그걸 입시에 활용함으로 인해서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처벌까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동훈 후보자 자녀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입시에 활용하지도 않았고 청문회장에서 해명하기로는 활용할 계획도 없다. 저는 뭐 그건 믿기지는 않는데 이제 계획이 없어졌겠죠. 그 차이가 있는데 이걸 조국 프레임에다가 과도하게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개별 행위들의 위법성, 불법성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보다는 과연 이런 식의 그 자녀 입시 준비 관행, 굉장히 특별한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까? 1년 학비가 5천만 원이나 되는. 그리고 남들이 갖추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이 갖출 수 없는 그런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런 것이 과연 공정한 거냐. 또 그런 어떤 이 특권적인 삶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적격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그런 어떤 윤리적인 맥락에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개별 행위의 위법성, 불법성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추려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여러 가지 실책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종민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던 이모라고 이제 하는 건 사실은 외숙모예요. 친인척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이모 외숙모가 약간 이제 헷갈렸던 거죠. 딸하고는 상관없는 논문인데 그걸 헷갈려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이 예. 그런 스펙 쌓기를 같이 서로 주고받는다는 사례로 들었던 거죠. 약간 이제 착오를 일으켜서 한 거지 근본적으로 이게 뭐 큰 구조 자체가 뭐 왜곡된 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국 3M 문제도 네. 저는 뭐 한 땡땡이라고 한 걸 잘못 읽은 건 사실이고요. 기부했던 주체는 한국 3M이라는 법인이지만 그 밑에 교육봉사하고 피스 오브 탤런트 이렇게 POT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봉사단체. 최진 원장이 이제 김종민 의원이 나름 좀 거들어 줬는데 그래도 쉽게 수습이 잘 안 되는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 실수가 전체적인 본질을 흐려버리거나 뒤덮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이번에 좋은 찬스를 놓쳤어요. 사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 그리고 검수완박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백기통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곁가지로 이제 개인적인 사적인 의혹으로 한 방을 날리려다가 결국은 한 방을 이제 역으로 맞은 셈인데요.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리고 취임식을 하루 전날 이렇게 이제 연기했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그리고 또 철험회라는 강경파 어떻게 보면 이제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국민들이 보기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게 공격을 했지만 별로 득점을 하지 못한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청문회였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됐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준 그런 청문회가 돼버렸죠. 결국. 증인도 한 명 출석했었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그런데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리를 얹어 놓으시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굉장히 붉고 화난 목소리로 제가 간 보고서를 좌측 구석에 놓고 가, 저리 놓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제출을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러니까 쇼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문자로 이제 보고하라고 하셔서 그 사진 이제 보고서 문건과 같이 첨부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다음 날 조선일보에 감찰 개시 보고했다. 이런 중요한 정보가 왜 조선일보에 갔지? 그때 조국 전 장관
우리법 연구에 이런 것들을 해서 저의 정치적인 중립성 내지는 이런 부분을 공격하는 아주 상투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겨울 정도 어떤 수법인지는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중앙일보 같은데 오보가 났죠. 박목 공보관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오보 대응하지 마라.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행동이죠. 측근들을 굉장히 아끼시나? 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드는 생각은 함께 하신 거다. 이 모든 사항들을 지시받고 공유하면서 함께 하셨다. 전재수 의원 지금 앞부분에 책상 위에 다리 올리고 이렇게 핸드폰 들고 얘기했다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얘기를 대검 감찰부장이 증언을 했는데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대적인 그런 증언을 한 거네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러나 국회 청문회장에 나오셔서 저런 일을 겪지 않으면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저걸 지어냈다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제 이제 저도 이제 저 진술을 듣고서 충격을 받았었는데 국회 청문회 정의는 위정을 하게 되면 위정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야 조금 더 이제 언론에서 뭐 취재도 하고 저희들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어제 정언 저 자체는 상당히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추후에라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굉장히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최근에 이제 정부 인사를 보게 되면 윤석열 행정부의 내각 인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의 인사를 보게 되면 상당히 맞을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면 지금 그 대통령실의 인사를 보게 되면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사 예산, 그다음에 부속실,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민정 기능을 하는 법률 비서관이나 여기가 전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 출신들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나저나 최수영 의원 네. 지금 이제 당장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지금 아직 안 잡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12일로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제 뭐 김부겸 총리가 제청한 것들을 처리하고 할 텐데 어찌됐건 지금 이렇게 지금 여소야대 이런 전국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출마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는 게 사실은 더 정치 도의에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가할 걸 제대로 평가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발목 잡기로 비춰지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도 않을 뿐더러 지방선거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그게 정치 도의상에도 좀 온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